네, 안녕하세요. 6월 15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채권 전략 강승원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저 이번 주 주보 제목을 알파벳 전쟁에서 연준이 보낸 메시지로 잡아봤는데요. 실제로 3월 이후에 자산시장은 향후 경기 회복 경로에 대해서 V자, U자, L자 뭐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난주 연준이 분명하게 점도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V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언급을 주었던 거고 그게 FOMC 전후로 자산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지난주 이제 11일 날 뉴욕 연준이요. 이제 연준의 돈을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당장 내일부터 RP 금리를 1일물 31물 금리를 각각 5bp, 10b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아직 풀리 소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파월 의장은 자산 가격 통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 내부적으로도 자산 시장과 경기의 괴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하게 자산 시장을 유입되는 거 막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자산 시장 간 괴리에 대해서 연준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감안하면 저희는 여전히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표를 연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합박스권 등락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파월 의장도 지금 자산 시장에 좀 거불이 있다라고 좀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증시가 망가졌을 때 파월 의장이 단 한 번도 증시를 올리기 위해 돈을 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당연히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돈을 푸는 과정에서 그 유동성이 증시로 가는 건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해서 증시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격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액션이 취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버블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것도 파월 의장도 연준도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다만 일단은 뉴욕 연준 메모랜덤을 보면 어쨌든 금융시장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이 정도 올려도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금리를 올렸고요. 1부 금리 올리면 어쨌든 자산시장으로 가는 유동성은 줄겠죠. 실제로 이거 올리고 나서 이틀 동안 입찰 규모가 빠져서 6월 초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입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좀 어려워도 적어도 조금 유동성을 통제할 필요는 있다 정도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버린 위클리 신한종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연준의 좀 우울했던 장기 전망과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환율은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로 약세를 보였고요. 지난주 있었던 그 FOMC에서 2022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글로벌 채권 투자들, 특히 신흥국 채권 투자가들은 이게 미국이 경기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리겠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신흥국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진행되면서 금리는 하락하고 계속 하락하고 왔지만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던 통화가 급락하게 되면서 그 이제 그 투자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한 3주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약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아마 그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그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75bp 금리를 내리면서 환율 약세가 좀 계속될 것 같고 멕시코도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은 지금 5.5% 금리를 7월, 8월 한 연말까지 계속해서 내려서 지금 5.5%에서 8월에는 4%, 그다음에 연말에 3%까지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인하하지만 그 환율은 조금씩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국 채권 시장에서도 약간 좀 버블 징후가 좀 있나요? 지금 통화 요인 빼면은 실제로 저기도 계속 강세장 보이는 것 같은데. 극된 데가 신흥국 그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3월에 문제가 터지고 미국의 안전자산 뭐 단기자금 회복되고 그다음에 미국 크레딧 회복되고 그다음에 달러 신흥국 회복되고 이제 리그로크까지 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조정이 받아지면 선진국 쪽이 받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신흥국 쪽이 받을 거라서 거의 주식하고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은 버블이라고 하기는 뭐한 상황이 가장 아직 덜 떨어지고 덜 회복된 상태에서 또 조정을 받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다음에 크레딧 전략 NH 크레딧 위클리 황강렬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크레딧 위클리하고 그 미국 크레딧 코멘트 제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위클리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난주에 잠시 이제 스프레드가 튄 바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 비중 확대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어쨌든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미국 섹터들 그리고 금리 매력이 높은 이제 신흥국 달러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크레딧 코멘트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연준 크레딧 매입에 대한 저희 생각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일단 그 저번에 이제 연준이 이제 회사채 ETF를 매입한 거를 이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첫 주에 이제 13억 달러 정도 매입을 했고요. 4월 이후에 이제 미국 크레딧스로의 펀드 플로우가 한 주간으로 평균 한 80억 달러였던 점을 생각하면은 80억 달러 중에 13억 달러 뭐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뭐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기서 이제 크레딧 회사채 ETF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회사채 매입의 목표를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크레딧 발행 시장에서 작년 이제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 한 2배 이상 발행이 증가하면서 발행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시장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이제 정상화 이상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은 원래 이제 9월 30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연장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대. 다만 이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수준으로 매입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회사채 ETF로 꾸준히 이제 자금을 유입해 주는 거는 이제 회사채 투자 심리와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재확산 우려로 뭐 지난주 보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도 받았는데 크레딧 시장은 이렇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국 투자 등급 스프레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뭐 시기랑 비교를 하자면 2018년 이제 4분기 때도 한때 이제 시장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레드가 좀 절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또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 투자 등급 같은 뭐 신흥국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중위험 중소기업으로서 좀 이렇게 빚이 좀 더 바라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제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좀 특히 그런 금리를 좀 안전하게 금리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가격이 좀 고점에서 이제 자꾸 가격 조정을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조정 시 매수하자 뭐 그런 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강성원 의원 톤은 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보다는 박스권 등락 말씀하셨잖아요. 국채 시장이나 크레딧 시장이랑 약간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저희 채권 쪽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래 크레딧 시장이 가장 강세를 보일 때가 언제냐면 금리가 빠질 때가 국채 금리가 빠질 때가 아니라 국채 금리가 빠지다가 특정 레벨에 도착해서 옆으로 길 때 그러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일드스킹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하게 줄어듭니다. 국채 금리가 빠질 때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빨리 빠지는 성향이 있어서 보통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고요. 크레딧이 제일 좋을 때는 국채가 재미 없어질 때 크레딧이 언제나 그때부터 들어 올리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저희가 미국채를 하반기에 국채 금리를 박스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심지어 수급도 오히려 뭐 연준이 도와준다면 크레딧이 지금은 더 낫다라는 생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원자재 전략 황병진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40.44달러까지 사실상 거래가 되다가 주중반을 넘어가면서 좀 반락을 했고요. 36.26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6주 만에 주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가 6주 만에 좀 빠졌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럼 미국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코로나의 세컨 웨이브에 대한 걱정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일부 그런 글로벌 IB들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산유량 감산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고 감소세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제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유가에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고라고 하는 부분은 페이지 2페이지의 그림 1번을 봐주시면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느리긴 하지만 서서히 좀 다시 또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5월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좀 다시 또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유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원유 수입이 일시적으로 좀 급증을 하면서 결국 미국의 원유 공급이 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경제의 재봉쇄가 사실상 없다라는 가정이라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줄어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재고 증가세 부담 자체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5월 이후에 미국 원유 수입의 급증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결국은 페이지 2페이지 그림 2번에 보이는 수입 증가의 대부분이 사우디산 원유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과 4월 동안 그런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갈등 하에서 석유 전쟁이 일어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OSP를 상당히 가파르게 인하를 하면서 상당히 값싸게 원유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최근 6월에 이어서 7월 OSP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상당히 가파르게 인상하는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점은 하반기의 석유 시장 수급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 사우디산 원유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양은 다시 또 정상화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원유 재고가 다시 또 감소 전환되면서 하반기 저희가 목표로 하는 WTI 가격 40달러대 중반까지 도달해서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달러 중반이면 미국 셰일 업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좀 시추공을 늘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시추공을 가파르게 늘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미국의 그런 셰일오일 생산 기업들 BEP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미 시추해 놓은 유정들, 기존 유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BEP는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23달러에서 36달러면 기존 유정에서는 이미 생산을 하고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유정을 좀 효율적으로 시추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런 BEP 유가는 49달러에서 50달러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40달러대 중반 정도까지 유가가 올라가서 그냥 고착화돼 버리게 된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우량한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도 리스크는 잔존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리츠 홍지연 대리. 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리츠 지금 4.9%를 하락을 했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미 연준의 보수적인 경제 전망과 이제 그림 1번,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좀 커지면서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 1번부터 봐주시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나라들 위주로 이제 5월 달을 전후로 해서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림 2번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증가세가 가팔랐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재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6월달, 7월달쯤 해서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임대 수익이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리테일이나 호텔, 또 헬스케어 리츠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또 추가적인 미국의 이슈가 지금 그 몰리츠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랑 3위를 하고 있는 턴만 센터가 원래 인수합병을 하기로 했었는데 최근 지난주에 사이먼이 이제 인수합병에 대해서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높은 인수 가격이랑 향후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텔 리테일 이제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이었던 이제 인수합병을 통한 컨솔리데이션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4페이지의 마지막으로 그림 5번, 6번 봐주시면요.
보시면은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자금 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점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시작했던 시기와 또 이제 그 송환법 반대 시위 일어났던 시기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비거주자 예금과 외화 예금이 크게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6번 보시면은 여기 이 돈이 어디서 왔냐라고 봤을 때 홍콩이나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지금 싱가포르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은 기업 이전도 발생을 할 거고, 그럼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오피스 자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홍콩 돈 빠지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 다음에 싱가포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싱가포르 자체가 이제 경기 상황 자체가 수출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실업률도 사실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강하게 밀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의 오피스 대비해서는 공급도 통제되어 있고, 이런 좀 약간 풍선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좀 효과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상운송산업 정현승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요즘 최근에 BDI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좀 문의들이 있어서 자료를 좀 간단하게 작성해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날짜 기준으로는 목요일인데요. 이제 금요일 날 지표들도 나와서 금요일 숫자로 다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해서 923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래서 케이프 사이즈가 1523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지난주 대비 거의 107%, 2배 이상 운임이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운임 급등 요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철광석 영향이 큽니다. 네, 중국에서 철광석 재고 확충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우려는 일단 브라질 쪽에서 철광석 생산량 부족 우려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서부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달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과 호주 간의 정치적 이슈 발생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빨리 지금 철광석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철광석 항구 재고가 1억 700만 톤까지 이제 하락하면서 작년도 재고 수준, 그 안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재고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물동량은 전년 대비 4.3% 감소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일단 철광석 재고 확충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상황과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운임이 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운임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일단 벌크선에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선박 해체가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해체가 늘어나야 이제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운임이 이제 좀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까지 6월 둘째 주까지 이제 750만 데드웨이트가 해체가 되면서 전년 대비 한 대략 11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일단 연간 해체가 1,300만 데드웨이트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운임이 좀 더 올라오려고 하면 사실은 해체가 거의 한 2천만 데드웨이트까지 올라와야 좀 그 PBR 밸류에이션이 뭐 1.2배, 1.5배까지도 이렇게 좀 슈팅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해체 속도가 좀 기대치를 하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 운임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려면 일단 해체가 의미 있게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론은 펜오션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더 의미 있게 운임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이어져야, 그리고 좀 이렇게 하방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